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가슴에 심어져 있는 초소형 원자로가 국산 기술로 현실화될까? 지난 7월 3일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는 IAEA 내 설립된 국제공동 프로젝트 대화 포럼이 열렸다. 41개국이 참가한 이번 포럼의 주인공은 한국의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었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연구단 단장인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석좌 교수는 지난 7월 3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초소형 원전을 활용한 해양용 원자력 엔진의 개념을 정립한 상황이고 4년 후 상용화를 목표로 개념 설계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개발 이후 바로 인허가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연구단에는 UNIST를 포함해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등 국내 5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원전 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지 않는 추세다. 하지만 혁신적인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지 않았다.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4년간 30억 원을, 울산시가 6억 원의 R&D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그간 수행해온 원전 관련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부터 개발해온 스마트 원전이다. 현재 사우디 스마트 원전 건설을 두고 양국 정부가 협상하는 단계에 있다. 사우디는 육상용인 스마트 원전을 바닷가에 건설해 소도시 발전 공급과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 개발하는 것은 스마트 원전과는 다른 말 그대로 초소형 원자로다. 스마트 원전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다. 황 교수에 따르면 연구단이 개발 중인 초소형 원자로의 직경은 1.7m, 높이는 약 6m 규모에 불과하다. 대략적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직경이 10분의 1, 높이가 5분의 1, 부피는 500분의 2 규모다. 원자로를 초소형으로 줄임으로써 오는 가장 큰 이점은 수송 중 안전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초소형 원자로의 경우 핵연료를 주입한 상태라도 사용 후 핵연료 전용 특별용기에 담으면 수송이 가능해진다. 이 용기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절벽에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IAEA 기준 국제 표준 용기다. 연구단이 개발하는 초소형 원자로는 냉각제로 반금속 원소 광물인 비스무스와 납을 50대 50으로 섞은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 이 금속은 녹는 점이 섭씨 123도인 반면 끓는 점은 섭씨 1700도로 매우 높다. 평상시 가동은 섭씨 300에서 400도에서 한다. 아무리 사고가 나도 섭씨 1000도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액체가 날아가지 않고 쉽게 고체화된다. 때문에 원자로에서 사고가 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 황 교수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123도 이하가 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지거나 외기에 노출돼도 전체가 고체로 굳어버려 방사능이 발생하지 않는 혁신적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금속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점은 또 있다. 물보다 열과 중성자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일반 원자로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황 교수는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데 이건 40년에 한 번만 갈면 된다며 한 번 핵연료를 주입하면 해로할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는 획기적인 원자로라고 말했다. 연구단은 이 초소형 원자로의 첫 시험 대상으로 쇠빙선을 꼽았다. 북극해를 항해하는 쇠빙선은 한 번 출항하면 길게는 몇 년씩 항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박 추진 연료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쇠빙선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하는 경수형 원자로다. 경수로의 경우 최소 7년에 한 번씩은 원자로를 바꿔야 하는데 이 핵연료를 갈아 끼우는 비용이 배를 건조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쇠빙선에 사용한다면
연구 개발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개척 중인 북극 항로를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한다면 남방 항로에 비해 거리가 40%가량 줄어든다. 테러, 해적 등 지정학적인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러시아 자원 시장도 개척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황 교수는 쇠빙선 시장에 우리가 개발한 초소형 원자로를 보급할 수 있다면 원자로 공장에서 100% 자동 생산에 생산 비용을 떨굴 수 있다며 초소형 원자로는 크기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초소형 원자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견 탈원전 정책의 선회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 탈원전 정책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것이지 앞으로 개발할 원전들, 특히 안전성과 사용용 연료 문제가 해결된 원전 관련 프로젝트 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현재 원전 정책에 있어 1.5 트랙으로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초소형 원자로 연구단 행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축사를 맡아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문 차관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의 마코 실력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문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세계 원전산업계 내의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적 원전 공동체를 위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더 많은 국가들이 중소형 원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해 IAEA 내의 기술 보유국과 기술 이용국이 동반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소형 원자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두고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초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한다면 원자력을 추진동력으로 삼는 핵잠수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연구단이 출범할 때 모든 연구원이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했다. 만약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이 원자로를 사용한다면 어뢰 피격방호 설계 등을 따로 해야 하는데 연구단은 국제해상기구에 이미 공개된 쇠빙선 설계만 염두에 두고 원자로를 개발하기 때문에 군용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만약 군사 목적 등 정치적으로 이 원자로를 이용한다면 기후변화, 해운 산업 등 산업 분야에서의 엄청난 가능성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 되기 때문에 군용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7일 오후 대학 본부 경동홀에서 초소형 원전 연구단 미네르바 출범식을 열었다. 연구단은 출범식에서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 개발 계획을 밝히고 관련 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단에는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울산과기원을 비롯해 서울대, 울산대,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원전부품 제조업체인 무진기원이 참여한다. 연구단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원자력 융합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돼 앞으로 4년간 최대 3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미네르바는 사업용 영문 약자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자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지혜 여신 미네르바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연구단은 나피스무스 액체로 냉각되는 4세대 초소형 원자로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개발된 원자로는 최장 40년간 핵연료 교체 없이 약 20메가와트의 규모의 출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0년 수명의 쇠빙 연구선 추진 동력으로 충분하고 부유식 발전으로 인구 20만 명이 사는 섬에 필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단은 조선해양 분야에 초소형 원자로를 활용할 계획인데 특히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쇠빙선이다. 극지를 탐사고 항해하는 선박에 필수적인 강력한 출력을 원자로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 냉각 기술을 적용한 초소형 원자로는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단은 밝혔다. 4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로는 쇠빙선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며 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냉각재가 자연스럽게 고체화돼 방사능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선박에 적용될 원자로는 소형이어서 바로 수용 용기에 저장해 재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어 고준위 폐기물 문제에서 자유롭고 기존 선박용 원전의 잦은 핵연료 교체나 방출된 사용핵연료에서 발생하는 해안보호 문제 등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연구단은 설명했다. 연구단은 출범식에서 스마트파워, 우라너스, 기반기술연구소 등 3개 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연구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서약도 했다. 황일순 연구단장은 초소형 원자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에너지 공급 불안을 해결할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면서 깨끗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해양용 원자로 개발을 통해 조선해양 산업제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오염 문제로 외면받아온 원자력 발전에 소형 모듈 원전이 새로운 성장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 업계는 하나의 용기 안에 모든 장비를 통합한 소형 원전이 지진이나 쓰나미 발생해도 방사성 오염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일체형으로 생산한 소형 원자로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돼 부지 제약이 적고 폐기물 관리가 쉬운 것도 장점이다. 이에 세계 각국 원자력 업계는 냉각수 확보가 어려운 산악이나 내륙 중소도시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가 소형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1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약 60개 모델의 소형 원전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 원자력 발전업계의 소형 원전 기술 선점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6년까지 미국 현지 유타주에 소형 원전 12기를 건설하기로 정하고 설계 검토에 나선 상태다. 소형 원전 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 원전을 개발을 맡았고 미국 에너지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소형 원전의 1기당 발전 용량은 50메가와트로 12기에서 총 6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다. 오일머니 이후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도 소형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다. 사우디는 100메가와트급 소형 원전을 2020년쯤 사우디 현지에 건설, 착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는 원전 기술로 유명한 한국과 소형 원전 관련 연구 개발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사우디는 소형 원전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원전인 스마트의 사우디 건설을 허가, 사우디 내 원자력연구원 공동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소형 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소형 원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비가 적게 드는 덕에 소형 원전 건설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용량이 10에서 300메가와트면 소형 원전, 1000에서 1400메가와트면 대형 원전으로 분류한다. 소형 원전은 원자로를 공장 내에서 조립해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건설비 감소로 이어진다. 소형 원자로를 땅속에 묻거나 바다 또는 냉각수조 안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건설, 안전대책 관련 비용이 적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탑재된다. 떠다니는 공군기지가 한반도 근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해군과 조선업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항모는 건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항모 보유의 시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일보. 미 해군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한국형 경항모와 유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 제공. 국방부가 공개한 3만 톤급 경항모는 직사각형 비행갑판과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비행갑판으로 항공기를 옮기는 리프트 등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미 해군 강습 강륙함 아메리칸과 유사한 형태다. 2019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당시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모형에서는 함의 앞부분에 함재기 이륙을 돕는 장치인 스키 점프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륙 관련 장치가 눈에 띄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 스페인 등이 사용하는 스키 점프대는 갑판에서 강한 힘으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사출기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용한다. 반면 갑판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F-35B가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키 점프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ESA 레이더는 차기 구축함에 탑재되는 국산 레이더가 사용될 전망이다. E-2C 조기 경보기를 탑재하는 미국과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과 달리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 운용 능력이 없다.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시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감시할 장거리 레이더가 필수다. 이지스 시스템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국산 AESA 레이더는 경항모의 눈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3만 톤급으로 알려진 경항모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병력과 물자, 장비 수송을 겸하는 경항모의 특성을 고려하면 탑재 능력 강화 차원에서 함정이 대형화될 수 있다. 이탈리아 카보우르 항모의 경우 당초 2만 톤급 경항모로 건조될 예정이었으나 1만 4천 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바뀌었고 병력과 장비 탑재량을 늘리고자 3만 톤에 육박하는 크기로 변경됐다. 이후에는 항모로 성격이 바뀌었다. 함의 경량화도 잠재적인 문제다. F-35B는 리프트 팬이라는 엔진을 이용해 수직 착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를 녹일 정도로 높은 온도의 가스가 분출된다. 미 해군 다라와급,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갑판 손상 방지를 위해 갑판에 특수 처리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건조 과정에서 갑판 내열 처리 기술을 확보했지만 F-35B에서 분출하는 고온의 가스를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행갑판 두께가 미 해군 강습 상륙함보다 더 두꺼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전문가들은 경항모 톤수가 최소 15에서 20%, 최대 4만 톤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함정이 무거워지면 추진 체계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항공기 이륙을 위해서는 경항모가 빠른 속도로 항해해야 하는데 함정 중량이 증가하면 빠른 속도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함정을 경량화하거나 엔진 추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항모 건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다. F-35B를 경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옮길 리프트도 문제다. 리프트 제작 과정에선 단순히 항공기 중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무게 중심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F-35B를 옮길 수 있는 수준의 리프트 제작 기술을 가진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 확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경항모는 그 자체로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 군수지원함과 호위함 등으로 구성된 전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경항모 전투단 구성비가 경항모 건조비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6만 5천 톤급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만들었지만 예산 문제로 항모 운용에 필요한 호위함정 확보에 애를 먹었다.
퀸 엘리자베스와 자매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건조의 9조 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지출이다. 여기에 F-35B 도입비가 더해지면서 항모 호위함 전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대군은 호위함이나 구축함 규모를 20척 미만으로 잡고 있다. 항모 호위에는 호위함, 구축함 4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필요한데 이는 해군의 일반적인 해상작전이나 해외 파병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비와 교육 훈련 소요까지 감안하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호위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지만 척당 1조 원 안팎에 달하는 건조비 조달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KDDX 6척을 만들 계획이 있지만 강력한 위력을 지닌 최첨단 대함미사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2020년대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경항모를 지킬 호위함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해부대 파병과 대북 경계 태세 등을 감안하면 대형함 소요를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항모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은 항모 킬러라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항공모함을 격침하기 위해 개발된 대함 탄도미사일로 고고도에서 거의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물을 파괴한다. 수평 비행을 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일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경항모가 대함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항모 2척을 확보한 중국은 신형 항모 2척을 추가 건조하면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들 구상까지 하고 있다. 일본도 F-35B를 운용하는 항모를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경항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력 증강 사업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확한 필요성과 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항모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